안녕하세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강의를 맡은 강사 임정섭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에 앞서서 강의에 대한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구성은 총 4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강의당 2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강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한 구성, 그리고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제어 구문, 방법문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탐색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탐색 알고리즘이란 수많은 데이터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찾는 알고리즘으로 실제로 검색 엔진에 탐색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탐색 알고리즘을 저희는 검색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강에서는요, 그 탐색 알고리즘 중 선형 검색과 이진 검색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강에서는 저희가 정렬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렬 알고리즘이란 n개의 숫자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를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에 맞게 정렬하여 출력하는 알고리즘으로 상강에서는 그 정렬 알고리즘 중 선택, 버블, 삽입, 즉 저희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판단을 할 때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택, 버블, 삽입, 그리고 병합과 퀵 정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강에서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다 보면 자료 구조라는 용어도 함께 배우시게 될 겁니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알고리즘이라면 자료 구조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조를 작성하는 방법이죠. 자료 구조 또한 여러 가지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구조에 따라서 저희는 선형 구조 또는 비선형 구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선형 구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비선형 구조는 트리, 그래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강에서는 저희가 선형 구조인 스택과 연결 리스트, 그리고 비선형 구조인 그래프를 이용한 DFS, 즉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BFS, 즉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알고리즘이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독립적일 뿐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구현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하드웨어와도 독립된 추상적 실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방법인데요.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방법?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손으로 해결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또는 그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수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비수학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알고리즘은 산술적인 계산 능력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요. 알고리즘을 짜는 것은 계획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주는 이 계획 단계가 완성이 되게 되면, 즉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리즘을 계획하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기준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럼 효율적인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네,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행 시간에 대한 평가 또는 수행에 필요한 메모리의 양을 평가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평가하는 걸 저희는 시간 복잡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 복잡도라는 용어를 혹시 빅O라는 이런 용어로도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수행에 필요한 메모리의 양을 평가하는 방법을 저희가
공간 복잡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신논현역에서 이대역까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게 되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될 텐데요. 만약에 약속 시간이 늦었다라고 하셨을 때는 가장 빠르게 그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실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라면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가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뭐 환승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뭐 거리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 환승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은 원하는 목적지에 가실 수가 있겠죠. 이렇듯 알고리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일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와 비슷하고요. 그에 반해 최단 거리 및 최소 환승을 기준으로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공간 복잡도와 비슷합니다. 이렇듯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공간 복잡도에 비해서 시간 복잡도에 비중을 두고 있어서 계산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위함에 있는데요.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도요. 더 빨리 그리고 메모리를 덜 잡아먹는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부터서 10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얼마인가 라는 어떤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머릿속에서 이미 정답이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산수 능력이 빠른 분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빠르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번엔 제가 좀 더 다른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부터서 만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정답이 나오셨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전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산해야 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지 않으시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팅을 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컴퓨터 역시 빠를 뿐이지 계산의 횟수는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수학의 천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수학의 천재는 저희 어렸을 때 가우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가우스라는 수학의 천재에게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가우스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었을까요? 네, 무작정 계산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학의 천재 가우스라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의 원리와 패턴을 찾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연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55가 되지만 이 자연수의 합을 반대로 했을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세로로 계산을 하게 되면 11이라는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순열에 2배가 더해졌으니 이걸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1에서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합, 1에서부터 만까지의 자연수의 합. 자,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얼마인가? 자, 그렇다면 수학의 천재 가우스는 이런 공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게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빠른 계산 능력보다는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5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입력. 알고리즘은 대부분 입력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입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특정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면 그 입력되는 데이터는 모호하지 않고 잘 정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출력입니다. 출력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출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명확성입니다.
이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이 명령이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유한성입니다. 저희가 알고리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런 반복을 하시다 보면 혹시 논리적인 생각의 오류로 인해서 무한 루프를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유한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 루프나 이하 유사한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반드시 뭔가의 수행을 했다라면 종료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효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유효성이라는 건 명령어들은 현재 실행 가능한 연산이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개발된 또는 기술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되죠. 결론적으로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입니다. 실행 계획. 그 여러분들 혹시 아이언맨의 주연 배우 토니 스타크스를 알고 계십니까? 그 토니 스타크스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뿐이죠. 그럼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누가? 네, 맞습니다. 자비스와 프라이데이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건 누가 되는 거죠? 네, 토니 스타크스의 아이디어가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겠죠.